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되겠죠. 실적을. 이게 보통 기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대통령한테 당청 간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은 나오는 답변은 그런 건 없다. 당과 청은 충분히 교류가 잘 된다라고 했는데 있는 것으로 보시지만은 저는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인정을 한 거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인데 네. 전 당정 갈등이 있어도 된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당이 주도할 수도 있고요. 청이 주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당이 주도했는데 여론조사가 안 잘 나왔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통령이 책임이 없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5.18 문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사퇴할 수 없죠. 대통령이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기간에 의제를 던졌다. 그게 당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 당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선거는 당이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도 선거의 책임은 또 당이 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당의 능동성, 그다음에 당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 지도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어르신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 이제 그 책임이라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선거를 치른 여당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그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사명감이라는 게 뭘 뜻한다고 보세요? 한국 사회를 좀 안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불가역적인 아니면 절대 불가라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는 이제 선진국에 왔습니다. 그럼 선진국에 온 만큼의 이 사회적 구조, 즉 한국 사회에서 극우 냉전 수구 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보수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중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뭐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우리 진영 내에서도 이른바 표현 아까 뭐 종파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 근본론적 사고들, 그다음에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좌익수합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극단주의적인 모험주의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들은 이 주도권을 잡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일정 부분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안 된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함부로 해석하기 좀 쉽지 않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조기도 시장님? 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기조 자체가 이제 본인을 중도적인 포지션을 잡고 굉장히 나머지 양쪽에 있는 부분, 특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파편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기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당이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인물이냐. 다음번 질문이 나오겠죠. 아마 다음 주쯤에는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언론과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 혹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총선을 책임질 당 대표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아젠다, 그다음에 그 본질적인 그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는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일단 뭐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실력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할까요? 최근에 1년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데 역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른바 친명계 분들, 이 과연 당에서 지지를 받는가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걸 정청래 대표가 그냥 뭐 집권한 건 아니고 박찬대 의원하고 이제 경선해가지고 2대1로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 인사인 박찬대가 아니라 왜 정청래를 밀었는가? 여기서 따져보면은 결국은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결국은 비주류,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동의하세요? 그 당시 박찬대 정청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그때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박찬대나 정청래나 다 이제 친명으로 봤죠. 거기에서의 거리의 약간의 차이 정도. 뭐 이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당 대표가 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간극이 클지 몰랐던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월드 클래스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90도로 인사한 그게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들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친명 그리고 친청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선거를 치렀을 때는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여기를 이런 최근의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 은유적 표현과 행위를 제가 이제 분석할 수준은 못 돼가지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로 저는 결론 난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른바 전반적인 뜻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뜻이 모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거슬르고 간다면은 이제 완벽한 독자 행보로 가는 거죠. 출마할 걸로 보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동 실장께서는 최근에 정청래 대표의 이제 90도 인사라든가 아니면 월드 클래스 발언 그리고 제가 조금 이례적이었던 거는 그 물론 정청래 대표가 직접 한 말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좀 소문이 났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그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가 정정 요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다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선거 전략에서 보면은 이게 당의 리더십이 정부의 리더십하고 과연 대립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대통령 2년차 때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거든요. 그 선거 전략에서도 이게 비명 대 친명 대 반명 구도로 하면 필패죠. 그러면은 최대한 나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나도 민주당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의수를 형성하는 게 당내 경쟁에서 합리적인 선거 전략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정청래 캠페인이 이야기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이 민주당에 굉장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미지가 그거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4명이 다 민주당의 주인이고 민주당이 이끌어갔던 리더들이고 정청래도 이걸 돕고 있다. 약간 정청래를 지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통에 가깝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평당원이죠. 평당원들. 그럼 이 당의 주인인 누구인가? 라는 질문 던지는 거거든요. 당무 개입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따져보면은 단순하게 이거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굉장히 그 밑에는 이제 민주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좀 국민의힘처럼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당인가? 아니면은 평당원들이 아래에서부터 투표를 해가지고 지도부를 뽑는 정당인가? 그 질문 이제 던지고 싶은 거죠. 그 당무 개입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청래 대표는 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그 발언은 대통령 협박하는 거죠. 당무 개입이 뭡니까? 윤석열처럼 했다. 그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 발언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재명, 저도 거기 같이 다 했습니다. 그거 안 한 사람 없어요. 네. 대다수예요. 네. 지금 뭐 이른바 유 이재명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새롭게 들어온 줄 아는데 대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쪽 출신들이에요. 예? 그쪽 출신들이고 일부 진짜 뭐 패널로 나오는 사람이나 출마한 몇 명이 넘어왔을 뿐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힘이 있다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 자체가 편가르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지지층 간의 갈등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뭐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제가 당원민주주의 현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네. 이거 당원민주주의가 당원 동원 체제예요. 그냥 경위 설명도 없고 토론도 없고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그냥 어젠다 하나 생기면은
자기 친한 유튜브에 가가지고 막 떠들어서 선동해서 댓글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반대쪽에 가서 친한 유튜브에 가서 이야기하고 선동하고 댓글 달고 그래가지고 1번이냐 2번이냐 선택하라. 선택 안 하면 하나는 무슨 뭐 이상한 멸칭 아니면 반대쪽 멸칭 이렇게 나는 이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무슨 1인 1표제 당원 민주주의예요. 당원을 우매화시키고 동원의 대상으로 선동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당원과 진지하게 당사에 앉아가지고 토론해야죠. 유튜브에 쪼르르 뛰어갈 것이 아니라. 하실 말씀이.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늘 1,000원짜리 그 당원 1,000원 당원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당원 뭐 그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시기도 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6개월이잖아요. 네, 그 시기의 뭐 돈의 문제와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도 정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정치 사상 정당의 자유가 헌법 8조 1항에 먼저 나오고요. 2항에 당내 민주주의가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당은 민주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냐? 결사를 하려면요. 그 뜻을 이해해야 되고 수기와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당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그냥 1, 2부 툭 던져놓고 투표해. 이러고 민주주의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인 1표제 해야 됩니다. 1인 1표제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있지만 공화적으로 수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과정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보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최고에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하면요. 누군가 책임지지도 않고요. 전문가도 없고요. 관료집단도 없고요. 국가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선택만 하라고 하지 말고 그 절차와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원 교육과 이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좀 특히 필요한. 진보 정당은 교육하지 않으면 진보 정당이 아닌 겁니다. 민주당을 지켜볼 때 그 조기동 실장께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그 부원장님 말씀에 꽤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누구인가 따져보면은 사실 이거는 공공연대 열린우리당 개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참여 경선하면서 점점 당원 규모 문호를 넓히고 그래서 이제 1,000원 당원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1,000원 당원들이 만들어지고 지구당은 이제는 지구당 다시 만들었지만은 지구당 없애고 시도당은 당원 관리도 안 될 정도로 향유해야 되고 이러면서 당이 플랫폼화되면서 나타난 인물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가락 혁명군이 그 시점에 나타났죠. 2010년대. 그리고 본인은 팬덤 정치에 굉장히 달인처럼 많이 예전에 말씀하셨고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정청래 대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저는 보통 이제 흔히 이제 평당원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인의 비주류에서 시작되는 그런 거를 이제 비주류이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서사나 상징이 없죠.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약점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남들이 갖고 있는 상징을 굉장히 기민하게 차용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평당원들이 가장 호응을 셀 만한 그걸 자극하면서 대표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인 1표제나 예.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나 자기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네. 보는데요. 네. 지금 정당이 플랫폼화되는 현상이라는 거 정말 제대로 보시는 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은 근데 차이는 존재해요. 차이는 존재하는 게 일단 문장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노무현 시대 때 논객들은 3페이지, 4페이지를 씁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이론이 어떻고 안 떠들면 그거 끼워주지도 않아요. 길게 쓸 때예요. 게시판에다가.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해우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당대표가 쓰는 걸 더 마음에 안 들면은 200명이 서명해버리면은 글이 삭제돼 버리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1년에 3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 시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 오면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이가 좀 짧아집니다. 이제 아직까지 유튜브는 아니야. 유튜브는 아닌데 뭐 공중파의 이른바 이철희 소장님 같은 분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분들이 스타가 됩니다. 네. 스타가 되면서 공중파 종편에서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논쟁의 장처럼 플랫폼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길어요. 네. 1시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갑니다. 주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쪽에서 했는데 거기도 한 뭐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서로 논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버니 샌더스 가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막 그 진보 논쟁을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뭔가 문제는 댓글로 갑니다. 한 줄 댓글로 가. 한 줄 댓글로 가면서 상대를 나쁘게 프레임하는 거야. 이 유튜브 특성 중에 하나. 상대 나쁘게 뭐 멸칭으로 만들어서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유행어 흐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회까지 들어가요. 법사위에서 보통 법사위 같은 데는 팀플레이 하거든. 팀플레이 안 하고 야 내가 오늘 쇼츠를 들어가서 무슨 짤 만들면 될까? 법사위가 짤 생산장이야. 네. 의정활동조차도 쇼츠 수준으로 가는 거야. 네. 더 짧아지는 거야. 네. 네, 수국에 근데 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현상이에요. 예. 현상인데 현상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상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극복하는 과정도 같이 집어넣어 줘야죠. 다시 문장을 길게 한다거나 토론의 장을 만든다거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내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쪼르르 유튜브 달라가지 말고 당에 토론장 많습니다. 장소. 거기에다가 반대 의견을 모아서 토론하세요. 당내에서 먼저 토론하세요. 그 당원들이 보면 되잖아요. 공감하십니까? 뭐 그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 그러면서 나타난 게 당의 조직과 이데올로기와 교육을 다 유튜브가 맡게 됐죠. 그래서 낙검수가 그렇죠. 힘을 받고 김어준이 힘을 받는데 결국 그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롱런한 이유와 연관되는 건데 그러면 그 원외 미디어 제가 흔히 원내 정당과 원외 미디어의 약간의 그 이중 권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외 미디어가 원내 정당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거나 대등한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 정당 기능이 없어지면서 원외 미디어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담당하는 계층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서울의 화이트 칼라의 중상위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지층으로 보면 친문들이고 지금은 비명들이고 왜 지금 이제 약간 제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 왜 이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친명계에서 지금의 정당 시스템에 민주당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그 사람들은 미디어를 못 만드니까. 이거는 이른바 친명계 스피커들, 친명계 유튜버 스피커들이 왜 그대로 구독자를 잘 확보를 못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가의 문제하고 사실 많이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그건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예. 입장이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은 다르죠.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은 정치가 실제로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도구에 종속되는 역현상이죠. 네. 정치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과거에 정당이 담당했어야 할 당원의 교육이 과거도 제대로 담당 안 했습니다. 사회적인 담당 기능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는 언론도 예. 지금처럼 그 과잉된 말초적이지도 예. 않았고요. 예. 제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욕먹어야 될 집들은 지식인 집단이라고 보는데 지식인들이 입 닫고 말 안 하잖아요. 무슨 논쟁이 없잖아. 뭐 식민지 근대화 논쟁도 있고 하다못해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계열정당 선진화 논쟁도 있고 뉴라이트 논쟁도 있고 논쟁이 있잖아요. 그 지식인들이 그거 이제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댓글 테러가 무서운 거야.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역사를 한번 이야기 좀. 그 강준만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네, 네. 그 전에 이 논쟁이라는 것은 책을 쓰고 논문을 써야지 논쟁이 됐고 그걸 실어주고 언론도 그걸 조명을 해주면서 굉장히 고급지게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비대중적인 지식인들의 전문적 영역의 논쟁이었어요. 이론을 경제 이론도 갖다 대야 되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강준만 교수라는 분이 논중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면서 실명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쉬워지는데 이제는 이론이라든가 깊이 이런 것보다 말싸움이 주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유시민 작가라든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디스커션이 아닌 디베이트로 만들어버려요. 디스커션은 의견이 있으면은 서로 토론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디베이트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해서 이기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토론은 적대적이어야 되고 종편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가지고 타 진영의 사람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토론 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유튜브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